하다 보니까 이동엽 박사님도 오늘 2번이나 뵀네요. 아, 네. 아, 줌으로 하니까 뭐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다음에 이상철 박사님 이동하셔야 되면 이동하세요. 활동해도 갈 데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김영생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지금 정확히 4시인데요.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한국교육행정학회 분과 세션, 한국학교컨설팅연구회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이동엽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특별히 이제 그 현장 선생님들도 많이 참석하신다고 해서 아마 시간대를 원래 오전이었는데 이렇게 오후로 뒤로 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얼굴은 좀 안 보이긴 하시는데 현장 선생님들도 많이 이제 오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진행은 우선은 이게 분과 세션에서 한국 학교 컨설팅 연구회가 이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이 연구회에 대해서 잠깐 지금 현재 회장님을 맡고 계신 신철균 교수님, 강원대 교수님께서 잠깐 인사 말씀 겸 소개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학교 컨설팅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원대 신철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 세션이 많은데 이렇게 본 세션에 참여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 22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하고 계신데요. 아마 앞으로 좀 더 들어오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우리 학술대회는 이제 강원교육청하고 학교 컨설팅 연구회가 이제 연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강원교육 교사 역량 강화 연수 차원에서 마련된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강원도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입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발표를 해주시는 분들이 여러 계십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이상철 박사님, 충북대 이길재 교수님, 그리고 직업능력개발원의 김영생 박사님, 네, 직업능력연구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네,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 맡아주신 이동혁 박사님도 오늘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제 이번 학술대회는 저희가 이제 올해와 강원교육청과 이제 함께 하고 있는데 공주대 김은호 교수가 발표자 섭외와 학술대 구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애써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구는 지금 30도가 넘는 더위라고 하고 쨍쨍하다고 하고 제가 있는 지금 춘천은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요. 오늘 또 발표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또 값진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우선은 발표하시는 분들 소개부터 잠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주제는 지방교육 자치 강화에 따른 학교 컨설팅 방향 탐색에 관련해서 한국교육개발원 이상철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받은 네. 한국교육개발원 이상철입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발표는 고등교육기관 컨설팅의 가능성 탐색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충북대학교 이길재 교수님이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이길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세안 직업교육 협력 네트워크 사업 및 학교 컨설팅 소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김영생 박사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가지 이제 학교 컨설팅 관련해서 이제 주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그러면 이제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한국교육개발원 이상철 박사님께서 지방교육 자치 강화에 따른 학교 컨설팅 방향 탐색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소개받은 한국교육개발원 이상철입니다. 저희가
컨설팅 연구회로부터 발표 의뢰를 받았을 때 올해 그 학교 컨설팅 연구회가 운영한 지 약 20년 정도 되는 해입니다. 20년 지난 세월 지난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반성적으로 살펴보면서 새로운 지평으로 그동안 학교 컨설팅의 대상으로 상정하지 않았던 지방교육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 또는 해외에 대한 그런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는 게 발표의 목적이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 컨설팅 연구회 회원분도 계시고 현장에 계신 분들도 계셔서 조금 초점을 어디에 둘지 살짝 고민이 되지만 그래도 참여하신 분들에게 조금의 새로운 시각과 생각할 거리를 줄 수 있는 형태로 한번 발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실 학교 컨설팅은 잘 아시겠지만 2000년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당시 우리가 한번 짧게 다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그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 장학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학교에 대한 관리 감독 또는 학교 현장을 변화시키기 위한 기제로서 장학이 주로 시행되었던 그런 시기죠. 근데 학교 컨설팅은 장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를 좀 극복하고 학교를 변화시키고 교육개혁을 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저희들에게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2000년도 초반이죠. 2000년도 초반에 사항을 살펴보면 제가 소속돼 있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교 컨설팅 사업을 3, 4년도에 걸쳐서 연구와 사업을 진행했고요. 2002년에는 서울대학교에서 학교 경영 컨설팅의 개념 모형 탄생이라는 첫 번째 학술 연구가 석사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듬해인 2003년에는 진동석 교수님께서 학교 컨설팅이라는 단행본이 발행되었고요. 2005년도에는 학교 컨설팅에 대한 질적 연구라는 박사학위 논문이 김도기 교수님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런 초반의 학술적 논의와 이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2000년도 초중반을 거치면서 학교 경영 컨설팅, 학교 폭력 예방 컨설팅, 수업 컨설팅, 학습 컨설팅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학교 컨설팅의 개념, 원리, 절차, 방법들을 적용한 형태의 컨설팅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그 이런 태동의 과정 중에서 학교 컨설팅과 관련해서 가장 큰 오늘 발표하게 될 지방교육 행정기관에 대한 컨설팅과 관련해서 큰 모태가 됐던 몇 일련의 정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2008년도 시작되었던 학교 자율화 정책입니다. 학교 자율화 정책은 기존의 관료적 통제를 벗어나서 학교에게 자율성을 주고 그런 자유를 바탕으로 학교가 다양한 학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진행된 정책입니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 2010년도에는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 개편 방안, 즉 교육지원청을 바꾸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었죠. 사실 학교가 자율성을 가진다고 할 때 교육행정기관의 변화도 불가피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관리 감독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때 아마 잘 아시겠지만 등장했던 게 그 교육지원청, 지금의 교육지원청이죠. 이전에는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바꾸겠다라고 해서 정책이 시행되었고요. 그때 민간 주도 연구의 학술 활동으로 시행되었던 컨설팅이 컨설팅 장학이라는 이름으로 관주도의 공식적인 활동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공식적으로 이 관주도의 컨설팅이 도입된 것들에 대한 기회와 한계에 대한 논의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 원고를 좀 확인해 주시고 또 홍창당 교수님께서 발표했던 원고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 자율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될 때 현장에서 컨설팅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 중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 컨설팅의 대상이 이때까지 학교와 학교 구성원으로 정의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초기에 저희가 학교 컨설팅 연구에서 이론적 논의를 할 때 교육개혁의 새로운 접근 방법 또는 학교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접근 방법, 즉 학교 현장의 요구와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중시했고 그 대상은 늘 학교와 학교 구성원으로 상정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진덕석 교수님께서 쓰신 단행본의 그 개념을 보면 학교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학교와 학교 구성원의 요청에 따라라고 되어 있듯이 학교와 학교 구성원을 2차 컨설팅 대상으로 상정되어 왔던 것 같고요. 목표도 학교와 학교 구성원의 문제 해결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데 꼭 이런 학술적 개념 정의뿐만 아니라 당시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 사실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적 여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기존의 어떤 집행기관으로서 교육부가 수립한 교육정책을 지방교육의 실정에 맞게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지역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자립할 때는 컨설팅의 여지는 굉장히 없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대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변화의 핵심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영역은 학교와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에서 이제는 지방교육자치단체 그리고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으로까지 한번 컨설팅의 집행을 확장해보자. 그럴 가능성을 무엇인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제 발표의 요지입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 자체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짧게, 오늘은 학술적 논의를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교육 자치제에 대해서는 정말 짧게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제도는 1949년도 도입됐지만 61년도 5.16 쿠데타로 인해서 폐지되었고요. 64년도에 다시 부활하긴 했지만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교육감을 임명하고 시도지사가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형식적인 교육자치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지방교육자치제가 시작된 것은 1991년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고요.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지역교육청의 권한과 인사, 조직 권한 등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 확대된 권한의 요지를 살펴보면 앞서 살펴보았던 학교 자율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그리고 학교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였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러한 기조는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그 지방교육자치추진단을 통해서 우선정비과제 125건에 대한 정비 그리고 21개 법령의 31건의 법령 정비 등을 통해서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권한이 실질적으로 많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인사와 조직 권한에 있어서도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2013년도에 총액인건비제가 도입이 됐고요.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됐다는 것은 그 이전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정원들이 다 정해져 있어서 교육감님들께서 하고 싶은 사업 혹은 강조하고 싶은 영역에 있어서 인력을 충원하고 싶어도 정원에 묶여 있기 때문에 못했죠. 근데 이제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인건비 내에서 어떤 인력을 얼마만큼 더 뽑을 수 있을지에 대한 권한이 생겼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13년도에는 그동안 교육 전문직이 국가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서 총액인건비제 하에서도 전문직 정원을 확대하지 못했는데 교육 전문직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해서 교육 전문직의 채용도 시도교육감의 권한이 가질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해서 공무원 인사에 있어서의 권한도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조직에 있어서 그동안 시도교육청이 보시면 주로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교육 시도교육청의 규모가 2국 체제로 운영되었는데 2018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2실국 이상 3실국 이하 즉 실질적으로 1국이 더 생길 수 있는 그런 권한이 확대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서 그럼 지방교육자치단체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국 체제에서는 주로 교육국과 행정국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국이 하나 더 생기면서 충북교육청의 경우에 기획국이 생겼고요. 기획국 안에는 정책기획과 예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산도 역시 기획국이 생겼고요. 충남교육청도 기획국이 생겼습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에 기획국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생겼지만 결국은 기획 기능을 강조하는 형태로 조직이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즉 시도교육청의 권한이 확대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업무 계획에 따라 각 영역의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실정과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교육청이 기획해야 되는,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집행해야 되는 기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사항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대응해서 각 교육청들이 기획국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정책연구소의 설립입니다. 기획의 기능과 각 지역의 현안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연구소의 연구 기능이 굉장히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1년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설립을 시작으로 전남, 광주, 경기 등이 연차적으로 정책연구소를 설립했고요. 2019년도에 울산교육연구정보원에 교육정책연구소가 생김으로써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정책연구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연구소가 설립되면서 어떤 연구들을 하는지 제가 부산 교육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살펴봤더니 교육청 조직 진단 및 변화, 이제 조직에 대한 고민도 시도교육청에서, 왜냐하면 조직에 대한 권한 또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다 가지고 있다가 이제 지방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 격차 해소와 같은 이런 교육 정책에 대한 거, 신규 임용에 대한 거, 학교 자치에 대한 거, 즉 지방 교육 행정에 대한 전반에 대한 고민들을 각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협력 연구들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본청의 기획 관련 기능을 강화하고 자체적인 그런 정책 개발을 위해서 정책연구소를 설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충족되지 않는 다양한 수요들을 연구 용역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라장터에서 서울시에서 올해 1월부터 5월간에 발주된 연구 용역만 대략적으로 살펴봤을 때 한 15건 정도 연구가 발주된 걸로 확인되는데요. 교육 공무직 직무 분석, 공무직에 대한 거, 미인과 대한교육 시설에 대한 거, 교수학습 자료 개발에 관한 것,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다양한 것, 이런 여러 가지 그 연구들의 외부 용역을 통해서 발주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는, 우리 컨설팅 학회에 주는, 연구회에 주는 시사점은 이제 지방교육자치단체들이 각 지역에 맞는 그런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직부터 정책에 이르까지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고민들을 하고 있다. 이런 고민들을 할 때 우리 컨설팅 연구회도 혹은 컨설팅의 관점에서 이런 정책들이 교육개혁의 접근 방법으로 도입된 컨설팅의 개념과 원리들이 적용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사실 지방교육자치단체도, 그러니까 시도교육청이죠. 교육청도 변했지만 더 큰 변화가 있는 것은 교육지원청입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교육지원청은 학교를 지도 감독하는 역할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앞서 보여드렸듯이 2010년 교육지원청으로 이름을 바꾸는 교육지원청 기능 개편 정책이 추진된 이후로 학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의 방향에 대한 고민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컨대 우리가 전통적인 관료적 체계로서 교육행정 조직이 기능을 할 때는 상부에서 만들어진 혹은 그 법에 규정된 규칙과 규정을 잘 지키는지를 보는 것이 상급 행정기관의 역할이었다면, 지방자치시대 혹은 학교자치시대 때의 상급 행정기관의 역할이란 것은 관리 감독 기능보다 지원의 기능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2010년, 2018년도에 있어서 그 교육지원청 기능 개편 정책이 진행되었는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도 그 교육자치, 학교자치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면서 교육지원청의 기능을 학교지원 기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없고 모르시는 분도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시도교육청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하고요. 이들 교육지원청 기능 개편의 주된 목적은 궁극적으로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런 목표 아래 기능 개편 방향을 보면 교육지원청의 모습들입니다. 학교 통합지원센터, 부산의 경우에는 학교지원과, 전남의 경우에는 학교지원팀, 학교지원 담당, 이런
교육지원청의 규모에 따라서 명칭과 내용은 다양하지만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과 부서들이 설치되어 있고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11개 시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 내 학교 지원 조직 부서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다시 한번 2010년도 학교 컨설팅 장학이 도입됐을 때 맥락을 살펴보면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그 교육지원청이 관리 감독 기관에서 학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바뀐다라고 했을 때 2010년도에 도입된 것은 컨설팅 장학입니다. 근데 지금은 지금도 역시 그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이 학교를 만나는 방법 그리고 학교를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컨설팅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중부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통합지원센터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활동 행정지원활동과 관련해서 학교 요청에 따른 협업팀을 구성해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즉 컨설팅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과 동일합니다. 학교가 필요로 하는 일이 있으면 교육지원청이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팀을 구성해서 도움을 준다라는 컨셉으로 교육활동 행정지원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경남 창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가 학교 스스로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복합적인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교육지원청이 팀을 구성해서 학교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라는 컨셉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역 맞춤형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을 고유한 맥락에 따라서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일들을 교육지원청이 발굴해서 해결해 주겠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활동들을 할 때 컨설팅의 접근 방법이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것과 현장에서는 컨설팅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크다. 우리가 2010년도와 혹은 기존의 장학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만나는 방법에 있어서 컨설팅의 개념, 원리, 절차 이런 것들의 적용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밖에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만나는 방법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교육지원청의 조직 구성과 실행 방법에 있어서도 컨설팅에 대한 수요와 요구가 크다라는 것 정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예, 지방교육 자치가 이제 안착되면서 이제 교육청에 그다음에 이제 그 교육지원청에 많은 자율성이 생겼는데 그 자율성을 이제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상황 하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학교 컨설팅이 그 절차와 방식들이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고등교육기관 컨설팅의 가능성 탐색에 대해서 충북대학교 이길재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북대학교 이길재입니다. 지금 제가 그 발표 자료를 일단 대화창에 공유를 해드렸고요. 제가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가 되었나요? 네, 네, 보입니다. 네. 제가 그 원고에서 잠깐만요. 원고에서 말씀드렸던 게요. 잠깐만요. 이게 주로 이상철 박사님이 브로드하게 다 커버를 하셔가지고 저는 고등교육에 있어서 진단체제가 어떻게 바뀔 건지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고 그 진단체제에서 학교 컨설팅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을 제시하는 쪽 방식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컨설팅 연구에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존에 이제 장학 중심의 학교 개혁의 방향성에서 좀 벗어나서 학교 구성원들을 전문가로 보고 그 전문가들의 어떤 자발적인 노력들을 집합시킴으로써
전문가 조직이 스스로 성장하는 모델을 만드는 방식으로 학교 현장을 혁신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굉장히 그 학교 컨설팅 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뭐 여기 이 자리에 진동석 교수님도 계시지만 그 다양한 연구와 실질적으로 개발원 중심의 컨설팅 활동 그리고 컨설턴트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활동까지 아우르면서 지금까지 초중등 교육 쪽에서는 그래도 이제 이 컨설팅이 정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시스템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중등하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러면 고등교육 영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컨설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제가 얼마 전에 그 수행한 그 연구 중에 대학 평가 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연구를 수행하고 나서 학교 대학에 대한 컨설팅 모델로 기존의 대학의 어떤 평가 체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하나 썼습니다. 근데 그 시나리오를 쓰게 된 백그라운드부터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대학에 대한 어떤 진단 정책을 이어오고 있는데 뭐 다양한 진단 정책이 있었지만 2015년 이전까지는 진단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그 전 대학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딱히 없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대학들이 긴장을 하고 이 평가에 대비하려는 노력들을 했던 것은 대부분 국가가 주는 재정 지원 사업을 확보하고 그 평가에서 좋은 어떤 실적을 만들어내기 위한 접근법이었다가 2015년부터 이제 그 대학의 규모를 줄여야 될 정책적인 니즈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2015년에 들어서 이제 급히 대학 구조 개혁을 위한 이제 진단을 시작하게 됐죠. 그게 구조 개혁 평가였습니다. 2015년에. 그게 이제 2018년, 2021년 거의 10년 동안 변화하면서 대학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진단 정책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꾸는 게 이제 합리적인 것이냐? 사실은 이 대학을 평가하는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대학은 바뀐 게 없습니다. 오히려 2015년부터 거의 지금 평가에 대비하는 기간 동안 거의 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대학의 환경과 실제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그 대학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를 앞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이냐? 기본적으로 대학의 여건하고 특수성을 반영해서 평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유사 대학 평가가 너무나 많이 난립해 있기 때문에 그 난립해 있는 평가를 통한 대학의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고, 대학이 스스로 자율혁신의 계획을 만들고 그 자율혁신의 계획을 이행하는 그 이행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평가는 어떤 외적인 기준에 의해서 대학을 획일하게 이제 통일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그 크리티컬한 한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 경쟁에 기초하다 보니까 대학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아니면 우수한 실제를 전혀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유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진단 정책 자체가 개선이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평가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들도 쉽게 통일하고 간단하게 체계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그 개선의 방향의 큰 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세부 목적을 보면 대학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특성을 유도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대학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목적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진단 정책 자체의 목적이 바뀔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진단 정책에 대한 정책적인 수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데 그 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역량 진단과 미래 발전 계획 간에 지금은 별 연결고리가 없이 실행이 되고 있는데 이 진단이나 아니면 외부 평가 자체가 어떤 대학의 미래에 자율적으로 특성화 방향에 맞게 수립한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그걸 중장기적으로 달성하는 방식으로 진단 정책의 정책적인 수용도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정책적인 안정성도 제고할 필요가 있는데 그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진단 자체가 법적인 근거가 약하다 보니까 구성원들이 쉽게 수긍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의 활용 방안도 대학의 교육과 관련된 질적인 수준을 제시하는 방향이고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일종의 그 학교 컨설팅이 시도했던 일종의 패러다임 체인지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외부에서 어떤 그 기준과 목적을 외부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대학 기관들을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이 혁신의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정부는 그 혁신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학이 먼저 재정 지원을 대학들한테 해주고 나중에 이제 그 대학들이 그러한 어떤 그 자율혁신 계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학에 대한 진단 정책 자체가 변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럼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개별 대학의 교육 서비스의 질적인 수준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단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대학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의 근거로 활용할 것이지 이걸 그 대학들을 오히려 줄 세우기 위한 어떤 이 평가 중심의 접근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이 진단의 결과를 대학별로 컨설팅을 제공해 주는 어떤 기초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대학이 스스로 능동적인 자율혁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 진단이 바뀔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진단에 대한 실행 방식도 기본적으로 실행 방식 자체가 그냥 어떤 외적인 외부에서 들어오는 압력에 굴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나아가야 할 대학의 이 전략적인 방향을 이제 먼저 세워놓고 그 전략적인 방향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 진단 정책이 바뀔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시했던 그 세 가지 진단 정책의 개선 모델이 있는데요. 첫 번째 모델은 자율혁신 모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자율혁신 모델은 그 대학을 괴롭히지 않는 진단 평가 방식을 도입을 하고 그에 대해서 약한 80%의 대학을 먼저 선정을 해서 재정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20%의 한 개 대학을 추려내는 작업. 이게 사실은 원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이제 정량 지표를 활용하기 때문에 대학의 부담을 완전히 덜어주는 방식이고요. 심층 진단 모델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시뮬레이션 그 시나리오인데요. 여기에서는 정량 지표에만 국한해서 하지 말고 정성 지표도 약간 활용하는데 기본적인 진단평가 방식은 역시 자율혁신 대학을 80% 추려내고 한 개 대학을 20% 추려내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컨설팅 중심 모델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 컨설팅 중심 모델은 정량 지표를 활용해서 자율혁신 대학을 약 한 60%를 먼저 골라내고 이 정량 지표를 활용해서 60%를 골라서 자율혁신 계획을 대학이 스스로 수립하게 만들고 이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어떤 정책적인 의지나
대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그냥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제 컨설팅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컨설팅 중심의 대학을 30%를 출연해서 이쪽의 대학들에 대해서는 이제 혁신적인 컨설팅을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기본 역량 진단이나 아니면 대학 혁신, 뭐 국립대학생 사업 여러 가지 대학을 평가하는 평가위원으로 활동을 해본 결과 많은 대학들이 정말로 혁신을 원하고 바뀌고 싶어 하는데 역량이 없어서 못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컨설팅을 그 제공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평가 상황에서의 컨설팅이라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30분 안에 평가 받으러 온 대학이 프레젠테이션하고 한번 15분 정도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건데 그런 방식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 대학은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그리고 이제 한 개 대학 10%를 추려서 이 한 개의 대학은 적극적으로 정리하거나 아니면 출구 전략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30%의 대학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고 교육의 실제를 적극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이 역할을 학교 컨설팅의 기존에 이 수립된 이론과 실제와 교육의 어떤 전문성을 우리가 그 이론을 고등교육적으로 들여온다고 하면 이 30%의 한계선에 걸려 있는 대학들이죠. 이 대학이 자유혁신대학 이 60%의 대학 쪽으로 움직여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외부의 발표는 발표가 얼추 막 신문 기사에 여기저기에서 신문 기사에서는 내용을 읽은 것 같은데요. 읽은 기억이 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이미 그 자유혁신대학을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가려내서 그 자유혁신대학에 대해서는 예산을 먼저 선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평가를 하겠다라는 그 안을 언론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미. 그리고 큰 기본계획에서도 발표가 됐고요.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안을 짜고 그 안을 제시를 해라. 그러면 제시를 하면 교육부에서 이제 재정 지원을 해주고 그 재정 지원이 실질적으로 개별 대학에서 제시했던 자율혁신을 이루어 가는데 성과를 냈는지를 평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을 자르든지 아니면은 이 그 퍼포먼스 베이스드 펀딩 방식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그 인센티브 기제를 작동시키겠다라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 진단 결과는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면 대학들이 스스로 혁신하도록 메커니즘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대학의 경쟁력이 제고가 되고 한계를 맞이한 대학은 정리 수순을 밟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재정 집행 방식 자체는 블록 펀딩으로 간다. 지금처럼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예산의 항목으로 대학의 어떤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율성을 보장해 주면서 이 블록 펀딩 식으로 돈을 알아서 쓰게 대학들에게 하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연차 평가를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책무성 메커니즘으로 활용을 하는데요. 그 성과를 전담할 수 있는 IR 조직을 이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을 베이스로 깔고 모델 1, 2, 3가 돌아가는 건데 이 컨설팅 중심 모델에서 이 컨설팅 중심의 이 30%의 대학들에 대해서 우리 컨설팅 연구회가 해줄 역할이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대학에 대한 어떤 그 큰 평가의 메커니즘을 완전히 혁신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컨설팅 연구회가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대학들에 대해서 K-12를 통해서 이미 많은 역량과 어떤 지적인 자산을 축적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고등교육으로 그대로 트랜스퍼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연구회가 보다 학교 컨설팅 연구회가 보다 이제 크리티컬한 역할을 하면서 이제 고등교육의 혁신을 스스로 유도하도록 우리가 추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대학에서 그 평가를 준비하기도 하고 또 다른 대학을 평가하기도 하면서 너무나 많은 그 한계점을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을 하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또 외적인 장악 중심의 학교 혁신이 굉장히 저항에도 직면하고 그다음에 반발도 가져올 정도로 한계를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성수 교수님이 만들어내신 개념이 학교 컨설팅이었는데 이게 학교 컨설팅을 외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쓰나 봤더니 이게 이제 주로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한 책무성의 어떤 가중 메커니즘으로 활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책무성의 메커니즘이 고등교육에서 외국 같은 데서는 이미 그 책무성 메커니즘을 컨설팅 활용을 하고 있으니 이걸 이제 고등교육 쪽으로 확대해서 우리가 컨설팅의 영역을 확장한다고 하면 대학이 어떤 자율성인 혁신의 방향을 찾아가는데 우리 연구회가 분명히 해줄 역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끝으로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이제 대학에 대한 컨설팅은 있긴 있었죠. 대학 역량 진단을 하면서 이제 컨설팅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평가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학교 혁신을 이끄는 어떤 전제로서의 컨설팅이 아니라 예, 뭐 다른 어떤 방식, 목적이 컨설팅이 있었던 건 아니죠. 진단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컨설팅이 따라왔는데 앞으로 오히려 컨설팅을 중심으로 진단이 평가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이제 바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예, 마지막 세 번째 발표입니다. 아세안 직업교육 협력 네트워크 사업 및 학교 컨설팅 소개 관련해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김영생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직능원의 안녕하세요. 김영세입니다. 김종석 교수님도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실 이렇게 학회에서 발표할 그 준비가 좀 덜 됐다고 좀 볼 수 있는데, 저는 좀 그냥 사례를 좀 길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아직은 개념화나 어떤 이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짧은 시간 안에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정리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학교 컨설팅을 외국 가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외국 가서 하고 있고 그게 실제로 이제 어떤 성과도 얻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좀 공유해달라는 요청을 해주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그 발표 제목은 제가 원고 쓴 거랑 조금 좀 포커스를 좀 달리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는 여기서 지금 해주신 내용이 보실 수 네, 있습니다. 예, 보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제목을 국제 직업교육 컨설팅의 현황과 과제라는 걸로 좀 다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나라가 아세안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인도를 포함한 아세안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특성을 잠깐 보면은 굉장히 빠른 경제 성장을 하는 반면에 빈곤의 악화가 교차되는 지역입니다. 세계 경제 성장의 기관차라고 할 정도로 빠른 반면에 권위주의 정부가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나라들은 굉장히 어렵고 특히 교육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그런 정부들의 대부분 특징이 한국을 발전의 모델로 설정하고 따라하고 있고요. 한국의 직업교육 발전도 따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교육 네트워크는 만들어진 이유가 한국형 직업교육 전파 모델로 아세안의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의 직업교육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글로벌화를 좀 정의해 보면은 첫 번째로는 국내 학생, 졸업생 포함한 교사의 해외 진출, 그러니까 취업을 포함한 함께 외국 학생의 국내 진출 확대로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을 전개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학생들이 지금 한국에서는 별로라고 하는 학생들도 외국에 나가면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외국에 있는 많은 학생들도 한국에 오면 여러 가지 기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그게 좀 섞였으면 그래서 그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교사분들도 좀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외국 나가서 자기가 원래 포부했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이 나라들인데요. 아세안 10개국, 그 다음에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업적으로서는 미국과 러시아인데 여기는 옵저버니까 그냥 직접적인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나라들의 직업교육 네트워크를 위한 그 다음에 협력을 강화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 나라의 정책에 대한 컨설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도 뭐 이거 NCS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직무 능력 체계 그런 거를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이런 나라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들은 종이송에만 있고 한 번도 실행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실행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잘 되진 않지만 어쨌든 노력하니까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 정책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직업교육 혁신 모델 확산. 한국의 직업교육을 보면 한 50년 동안에 한 3번 정도 완전 트랜스폼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 나라들도 그 트랜스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잘 그 관리를 했느냐, 변화를 관리했느냐 등등을 혁신 모델로 해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그 마이스터고라고 하면 굉장히 좀 좋은 모델로 알려져 있는데 공교롭게도 하나의 나라도 똑같이 하는 나라가 없어요. 따라하는 나라가.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할 수 있는 형태로 좀 정리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역량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데요. OECD에서 피사 하잖아요. 2018년도부터 15살 학생들에게 글로벌 컴피턴시라는 것을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는 왜 이거를 글로벌로 하지 않고 미래 혁신 역량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하냐 하면은 현재 역량이 아니라 미래의 그 나라에 아니면 거기에 중요한 역량을 지금 어떻게 보면 진단하거나 좀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좀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낸 건데요.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 결과만 좀 말씀드리면 한국이 피사에서는 굉장히 우수하잖아요. 근데 이 결과에서는 그렇게 높질 않아요. 한국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다른 나라들만 참여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다른 피사에서 월등한 것에 비해서 이것은 중위권에서 조금 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 학업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지만 미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그다음에 글로벌한 시대에 적응하는 능력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 것은 한국의 직업교육의 위상과 수요 조사였는데 이거는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필리핀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과 직업교육 협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수요가 있는지를 좀 봤는데요. 그 중에 일부를 좀 보여드리면은 한국과의 직업교육 를 협력을 하겠다고 하는 데가 이렇게 높아요. 거의 다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한국이 직업교육 제대로 한다는 거 알고 개발되지 못한 나라에서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이룬 나라이기 때문에 뭐 그런 관심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를 보니까 글로벌 역량을 하고 해외 취업, 학교의 글로벌화, 문화 체험 등등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그 양국의 이해와 협력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거 직업교육의 협력 사업에 그랬더니 뭐 한 80% 정도가 매우 된다. 7, 80%. 합치면 한 7, 80% 정도가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야에 그 희망하는 산업 분야를 보니까 이게 한쪽에 좀 몰릴 줄 알았더니 물론 IT 쪽에 많고 전기전자 설비 쪽에 많긴 하지만 굉장히 좀 뭐 식품이나 아니면 뭐 경영, 관광 이런 쪽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있어서 한국이 갖고 있는 것들을 그 사람들은 제조업 쪽으로만 한정해서 보질 않더라라는 거고요. 예, 전체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농업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물어본 게 한국으로 유학에 관심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관심이 많다. 한 전체적으로 매우 높다가 62% 관심이 있다. 합치면 8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게 직업교육 차원에서. 그다음에 한국에서 만약에 유학을 한다면 어떠한 목표를 갖고 오겠느냐 그랬더니 한국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자격을 취득하거나 학점을 인정받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거나 이렇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자격 취득이 반 이상 됐고요. 그다음에 학위 취득도 한 17%, 그다음에 취업도 한 12%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일부는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 중등직업교육에 대해서 아세안 국가의 직업교육 기관은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것. 그다음에 한국에서 중등직업교육이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지만 아세안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교육 중에서 이 나라들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는 게 어느 부분일까? 저는 중등직업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수요를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인구 절벽 시대에 지금 우리 인구가 2060년도 되면 반 정도로 준다고 하는데 그때 어차피 이제 외국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가장 좋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선발할 수 있는 선발권을 갖고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취업한다면 국내 노동시장의 불일치 해소와 문화적 동화,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나왔다 그러면 반한국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한국의 중등직업교육은 성공한 경쟁력 있는 교육 모델이다. 그다음에 글로벌 협력은 중등직업교육의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 될 거고 국내 학교와 국외 학교의 상황이 학생들이 윈윈하는 형성으로 갈 수 있고 아세안 직업교육 협력 사업은 컨설턴트의 역량과 그 열정을 가지고 해왔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것을 하고 싶은 학교들과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협력 사업은 지금까지 했던 사업은 이런 것들을 기회와 자원을 연결시키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중등직업교육 협력 모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한국의 학교와 하나와 그 현지 학교 하나를 매칭을 시켜줍니다. MOU도 맺고 같이 하고 그 다음에 학교 간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매 방학 때마다 가도 거기서 컨설팅을 하고 학생들이 한 번씩 오고 또 우리 학생들이 가고 그 다음에 컨설턴트들이 또 가가지고 어떤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실시하면서 이제 역량을 이제 끌어올려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국에 이제 그 교육부와 협조를 해서 거기서 선발된 학교와 또 우리는 저희도 공모를 해서 선별된 학교를 매칭을 해주고 그래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나라들 많은 나라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7개 나라 21개 학교가 지금 참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내용적으로 측면을 좀 보면은 교육 정책 수준, 학교 경영, 교사 역량, 교육 과정, 학생, 산학협력 약 이 정도로 나뉘게 됩니다. 사실은 일반 교육과 달리 직업교육은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면 산학협력도 해야죠. 취업도 시켜야죠. 중소기업과의 관계도 만들어야죠. 그런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것을 이제 컨설팅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교육 정책 수준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거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지금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이 결합되면서 너무나 많은 부분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었고요. 학교 경영에서는 정상적인 학교 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감염 관리하면서 온라인 학습을 어떻게 제대로 할까? 이게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 있었고 콘텐츠가 있었지만 이 나라들은 그게 거의 없는 나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사 역량에서는 온라인 학습 운영을 어떻게 제대로 할까? 그 다음에 콘텐츠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나? 교육과정에서는
수요 기반, 역량 중심, 현장 중심으로 이제 하겠다고는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돌리는 경험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 다음에 학생 수준에서는 이제 이런 상호 교류와 문화 교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학협력은 현장 실습을 해야 되는데 거기 가면 관리하면서 어떻게 온라인 콘텐츠를 산업 현장 체험 기회로 확대할까? 현장을 못 가니까 온라인으로 그 현장 체험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태국의 람빵 학교 같은 경우는 드론하고 3D 프린터 학교 감염 관리를 이제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에 대한 부분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제 과거에 어떤 그런 전통적인 제조 방식이 있었는데 이제 3D 프린터 같은 것을 통해서 그것을 좀 새로운 개념을 배우고 싶어 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그 태국 같은 경우는 거의 1년을 학교를 닫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근데 한국은 그렇게 많이 안 닫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학교를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요. 태국의 민부리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하고 학교 예방 관리를 컨설팅을 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미얀마 사이트 같은 경우는 드론하고 학교 감염 관리, 인도네시아 SMK1 시비농 같은 경우는 드론 중심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사라스와티 같은 경우는 뷰티. 우리나라가 이 한류가 퍼지게 되면서 한국의 이 미용 분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옛날에는 관광하면은 그냥 잘 먹고 쉬고 좋은 거 보는 거였는데 요즘에는 관광 가가지고 미용을 통해서 더 멋있어지고 예뻐지고 매력적으로 되는 것이 관광의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한국 뷰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설팅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렇게 거기들은 이제 도움을 줬는데 과연 우리나라 학교에는 무슨 도움을 줬는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방적으로 퍼주기는 아니다라는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학생들에게 외국어 능력 향상의 기회가 됐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영어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아니라 했지만 그때보다 이 컨설팅하고 교류 협력하는 거 3개월 동안 준비한 게 영어 더 잘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의식, 세계 시민 의식, 다문화 이해력이 증진되더라. 그래서 일터를 한국에만 한정하지 않겠다. 외국에 나가서 그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봤다라는 것. 그 다음에 사고가 확장됐다. 그 다음에 글로벌화됨으로 해서 내가 거기서도 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다. 국제 감각을 확대시켰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졸업 후에 취업을 좀 그런데 하고 싶다. 타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약화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성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국에서는 직업교육의 어떤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은데 이 나라 가보니까 한국의 직업교육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주고 잘해주니까 특성하고 특히 직업교육고등학교의 위상이 높아지더라. 그 다음에 신입생 모집 시에 그 학생들이 자긍심을 갖게 되니까 신입생 모집도 잘 되더라. 요즘에 가장 이 직업교육고등학교의 어려움이 신입생을 모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국제협력 활동 참여로 특성하고 학생의 자긍심이 향상되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더라.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니까 그 아이들이 좀 더 공부나 어떤 실습이나 이런 것에도 열심히 하게 되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여 교사 성과는 첫 번째로는 국내 학교를 넘어선 국제 혹은 글로벌 교육 관련 활동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사분들 중에요. 제가 컨설턴트를 모으면은 엄청 많이 오세요. 왜 오시나 보면은 이게 어떤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자격증을 드리는 것도 아닌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공통점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외국 가서 일을 해보고 많은 일을 해보고 싶었는데 교사가 되니까 그런 기회가 별로 없더라. 근데 이런 기회가 있어서 내가 교사로서 외국 가서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 것 그 자체가 큰 보상이 되더라. 그다음에 두 번째, 퇴임 혹은 이전직 시에 새로운 경력 개발의 가능성입니다. 이미 이제 저희가 이게 한지 한 10년 되니까 퇴임하신 지 한 5, 6년 되신 분들이 퇴임하신 다음에 진짜 완전히 그 국제 직업교육 컨설턴트로 이렇게 자기의 커리어를 개발하셔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보람도 얻고 경제적인 보상도 충분히 얻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직에 대한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육 내용 혹은 장소의 협조로 교육 역량을 확보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생각하는 것들이 국내에 한정되다 보니까 어떤 사고도 제한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도 제대로 못 보고 이런데, 외국에 나가서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자기 효능감도 얻고 그분들이 뭔가 해보고 싶은 걸 하게 되니까 이분들이 더 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되고 더 잘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참여교사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짧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국제직업교육 컨설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아세안 직업교육 협력 네트워크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발표는 3개 다 이제 마쳤고요. 제 임무가 사회 플러스 토론입니다. 토론. 그래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발표하신 두 분께서는 약간 제가 받은 토론문과는 또 약간 다른 내용으로 좀 발표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토론해야 될까 이제 고민스럽긴 한데, 그래도 제가 이제 주신 원고, 그다음에 지금 들은 발표 종합해서 짧게나마 이제 어쨌든 화두를 열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방교육 자치 강화에 따른 학교 컨설팅 방향 탐색 관련해서 이제 이상철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동의를 하면서도 어떤 좀 우려가 됐냐면, 이 학교 컨설팅을 이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이렇게 도입했을 때 약간 교육감의 정책 실현의 도구로서 약간 컨설팅이 활용될 수 있겠다라는 좀 우선 우려가 하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좀 가능성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컨설팅을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기초단위 자치가 조금 어느 정도 실현은 될 수 있겠다. 지금은 이제 광역자치에서의 지방교육자치만 되고 기초단위 자치의 얘기는 말은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실현될 가능성은 저 매우 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컨설팅을 이용해서 이제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함께 묶어가지고 뭔가 이 컨설팅을 받는다면 기초자치 단위의 어떤 학교자치, 기초단위 자체의 단위의 자치가 가능하겠다, 이런 가능성을 조금 생각해 보게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길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학 평가 체제 개선 방안에 기초한 컨설팅 운영 방안 관련해서는 실제로 제가 약간 그 대학원 시절에 그 한 지방대학 그 컨설팅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는데, 당시에 좀 경험을 이제 떠올려 보면 누가 컨설팅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지방대학을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교수님이 컨설팅 하셨거든요. 저는 이제 조원으로 참여를 하고, 결국에는 이제 좋은 대학 교수님들이, 남들이 말하는 좋은 대학 교수님들이, 약간 한마디로 이제 서울에서 잘 나가는 대학 교수님들이 그렇지 못한 학교를 약간 조언하는 형식의 그런 과정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불편한 점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적 권위가 어디서 오느냐. 결국에 이제 컨설턴트들이 전문적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좋은 대학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전문적 권위는 될 수 없잖아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실질적으로는 대학 구성원들 중에 이제 어쨌든 교수님들은 각 분야의 다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이 최고의 전문가들이 다른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불편한 지점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 대학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과연 어떤 전문적 권위가 있는가. 좋은 대학에 있었던 그것만 가지고는 상당히 힘든데, 지금은 어쨌든 대학 역량진단 이후에 펼쳐지는 약간 컨설팅들은 좀 좋은 대학 교수님들도 꾸려져서 이제 우리 대학은 이런데 너희 대학은 이렇게 해봐라, 약간 이런 식의 컨설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컨설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고민이 조금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시에 컨설팅을 한 이후에 이 대학이 이 컨설팅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이 컨설팅에 따라서 이 신입생들한테 막 동기유발 프로그램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열심히 한 이후에 이 학생들의 결과가 뭐냐면, 이 안에서 똑똑한 학생들은 자퇴를 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을 위한 컨설팅과 학생을 위한 것과 대학을 위한 것이 좀
우리나라는 특성상 상당히 불일치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대학을 입장에서는 이 학생들이 떠나면 좋지 않지만 학생을 위해서는 어쨌든 동기유발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의 꿈을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위한 컨설팅과 학생을 위한 그 대학을 위한 대학 안에 존재하는 학생을 위한 컨설팅 이게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의문점이 있었고 마지막 이제 국제직업교육 컨설팅의 현황과 과제 관련해서는 우선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이 학교 컨설팅 그 국제 그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이 상당히 우리나라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윈윈이라는 것. 그러니까 컨설팅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조금 컨설팅이 필요한 조직에게 도움을 주는 형태라고 저는 이해는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건 국제 그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자체는 상당히 서로 우리도 얻는 것이 있는 윈윈 전략이다. 이런 걸 상당히 인상이 깊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주신 원고를 보면 컨설팅 이름으로 소개는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교육 프로그램과 컨설팅은 조금 차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실제적으로 학교 컨설팅의 방법, 절차 등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실제로 국제 사례에 적용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짧게 3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뭐 컨설팅에 대해서 막 공부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좀 헛소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원고 읽으면서 들었던 의문점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이제 컨설팅 학회 회원분들도 많으시고 또 전문가도 많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한국에서 그 학교 컨설팅을 초석을 놓으신 진동석 교수님께서 들어오셨는데 지금 나가신 거죠. 예, 그래서 한 말씀 부탁드리려고 했더니 좀 안 된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으실 텐데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의견 있으시면 좀 듣고 그다음에 발표자 분들 의견을 잠깐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이미 거의 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예, 참여하신 분들 여기 중에 이제 의견이나 뭐 코멘트 해주실 분 있으시면 자유롭게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김문호 교수님. 예. 네, 저 네. 그 김영생 박사님께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그 이 연구회 저희 세션에 모시면서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도 하나인데요. 사실 이제 저희 연구회의 현장에서 다양한 컨설팅 활동을 각 지역에서 하고 계시는 역량 있는 선생님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해외에서 특히 이제 저개발 국가나 이런 데서 한국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매칭을 좀 시켜주면 좋겠다 싶은데 사실 이분들이 그런 국제적인 어떤 교육 ODA 활동을 좀 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지 그냥 오늘 아침에 딱 그런 기회가 오는 건 또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좀 발판을 만들어가면 좋을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 여쭤봅니다. 말씀드릴까요, 지금? 네, 저희가 그 컨설턴트 공모를 합니다. 7월 달에 이제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설명회도 지금 하고 있고 그 공모를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컨설턴트는 저희랑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희보다 더 한 수도 높아서 코이카나 아니면 EDCF나 아니면 뭐 더 좋은 유네스코나 이런 데랑 일하시는 분이 컨설턴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게 저희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랑 같이 일을 하시면서 그런 경력을 쌓으시게 되면 거기서 이제 그분이 가지고 계신 열정과 또 능력이 이렇게 결합되면서 실제로 그런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하게 되는데 조금 저희는 아까 그 내용을 갖고 이제 컨설팅 한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교육을 하면서 그 중간에 문제 해결이나 거기서 컨설팅적인 요소가 나오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냥 무조건 가서 문제 해결하겠다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걸 가르쳐 주거나 어떤 새로운 그 뭐 코로나 이런 걸 가르쳐 주게 되면서 그 사람들의 문제가 도출되고 그는 거기에 이제 컨설팅 프로세스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그 박사님 말씀하신 그 이제 공모 이 절차는 직능위원회에서 띄우나요? 아니면 학교로도 혹시 나가나요? 네, 학교로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까지 다 공문이 아, 나갑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학교에서 안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 부분은 이게
교육부에서 나가는데 교육부 국제협력국에서 나갑니다. 아, 학교는 그쪽에서 오는 거 잘 안 봐요. 아, 그러니까. 네, 그거 이쪽을 통해서도 좀 예, 네. 그 홍보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박사님, 혹시 그 공문이 나갈 때쯤 해서 저희 네. 그 간사님께 한 번만 좀 주시면 네, 저희 쪽에서도 연구회 회원들한테 한번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네, 또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있으실까요? 네,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발표하신 분들께서 마지막 마무리 발언 하실 거 있으시면 짧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이서정 박사님, 예. 네, 뭐 특별한 말은 없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 우리가 2010년도 교육지원청 기능 개편할 때 또는 학교 자율화 논의가 있을 때 학교 컨설팅을 굉장히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대한 자율성 혹은 학교 지원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그런 현상의 흐름과 변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되새겨보고 학교를 만나는 방법, 변화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교육지원청도 교육청도 컨설팅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바탕으로 그런 학교 지원 활동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이규재 교수님. 네, 네. 오늘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예, 마지막 발언은 신철균 회장님이 하시죠. 네, 그러면 네. 김영생 박사님. 예. 네. 저는 우리가 저는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달라지게 된 게 뭐냐면은 우리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를 자꾸 뭔가 문제점을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나라 돕고 같이 협력하게 되면서 우리를 좀 더 객관화시키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좋은 걸 많이 축적해왔나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들이 그 좋은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그런데 나눠주고 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고 우리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또 그리고 이런 글로벌 시대에 우리 한국 교육 또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찾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좀 열심히 있으신 분들이 이런 사업에 참여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학교로 공지가 제대로 나갔으면 좋겠네요.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러면 마지막 신철균 교수님, 회장님, 예. 마지막 네, 말씀. 오늘 발표가 상당히 알찼던 것 같습니다. 지방교육자치와 학교 컨설팅, 그리고 고등교육에서의 컨설팅, 그리고 국제협력 컨설팅까지 학교 컨설팅의 영역이 좀 확장되고 또 현장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이거 끝나고 나서 저희 총회가 있으니까 회원분들 좀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드리고요. 또 참여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한국행정학회 분과 세션 한국 컨설팅 연구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엽 박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임시총회 한 5분만 짧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여기서 혹시 하실 건가요? 이거에서 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라서 제가 한 5분 내로 좀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그냥 대기해놓고 있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